자, 오늘은 앞으로 이제 쭉 우리가 해야 될 훈련 과정들이요. 주로 나의 능력치를 키우기 위한 운동과 비슷한 훈련 과정들이 될 겁니다. 이거 운동이라는 게 뭐 몸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의 뇌의 기능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운동들을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방향성 정도는 잡아놓는 게 도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 부분들 다들 좀 잊어버리시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갔다가 처음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내가 능력 역량들을 키워가는 과정을 하기에 앞서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가는 시간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사람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과정 속에서 나의 행복들을 이렇게 추구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 자체가 사람 관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변해가는지는 내가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은 사람 관계를 풀어가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사람 관계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변해가는가.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살고 있었거든, 사실은. 이걸 알았으면 내가 그에 입각해가지고 행위를 했으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거나, 아니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들을 믿고 따라가다가 홀랑 이렇게 망해버린 경우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의 폭을 좀 좁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스스로가 딱 만들어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식들을 정리를 해서 넣어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 관계를 풀어가는 원리. 요게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가 되겠네요. 먼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오해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뭐 제 프로필 같은 걸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과거에는 대인기피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정말로 뭐 물론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에서는 대인기피증이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요, 제가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눈을 맞추게 되면 몸부터 떨렸어요. 눈을 탁 마주치면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숨이 막 턱까지 막 차오르는 겁니다. 왜?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 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자신감이 상실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계들을 제가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뭐 지금이라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책들도 많이 읽고 글들도 많이 읽고 어쨌든 막 공부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들도요, 공부 안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뭘 아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좀 더 이제 이게 나아 보이는 것들이 보이니까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인터넷을 통해서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든 다양한 글들을 접하고 지식들을 접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보다가 안 돼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다들 하나같이 우리가 이제 사람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공부들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공부를 왜 합니까?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내가 좀 더 명확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명쾌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지식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과목들 같은 걸 보시죠. 수학, 과학, 영어, 뭐 이런 과목들. 그런 과목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문제를 좀 더 명쾌하고 명확하게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잘 없죠?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점점 더 문제를 명확하고 명쾌하게 잘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관계 같은 부분은요. 일단 사람과 관련된 모든 걸 사람관계, 인간관계라고 할게요. 연애도 인간관계에 속하는 거니까. 자,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상하게 많은 지식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뭔가 명쾌해지고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진다는 것들을 쉽사리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많은 공부들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이 대인기피증도 극복하고 사람관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풀어가보고 싶어서. 그럼 글만 읽었을까? 아니요, 글만 안 읽었어요. 거기서 뭐 실천 사항들도 굉장히 열심히 실습도 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지식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막 생각해야 될 것만 많아지는 거죠. 그 다양한 지식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까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죠. 명쾌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회의감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생각이 딱 든 시점부터는 책을 덮었습니다. 책을 덮었고 뭘 했냐면 그냥 실천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다 나를 내놓고 부딪혀가면서 산 지식을 한번 얻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막 사람들과 억지로 부딪히는 연습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막 말 거는 작업부터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막 다짜고짜 말을 거는 작업을 하면서 뭘 했냐면 어쨌든 이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뽑아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자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실험적인 연구요. 이런 것이 내가 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시도를 해보고 시도를 하면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피드백들을 일제에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도 성공 요인이 있을 것이고 실패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두고 따로 정리를 해둔 것들을 또 실험하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공식 같은 것, 그러니까 최상위 차원의 고려 대상 요거 하나를 딱 챙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챙겨야 될 것들, 내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것들이 동시에 챙겨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죠. 거의 한 5년이 되는 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 동안 계속 일지를 쓰고 실험하고 실험하고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계속 반복적인 실험을 하다 보면 공통분모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통분모 중에도 공통분모가 나올 것이고 그 공통분모 중에서도 공통분모가 나올 것이고 물론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마어마무시하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최상위 차원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잡게 되었던 거죠. 이걸 딱 잡고 나니까 일단은 제가 편해졌습니다. 제가요. 왜냐?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뭐 어떤 지식을 찾으려고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고민을 했었다면 이제는 딱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한 지점을 찾은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옛날에는 많은 걸 신경 쓰다가 이제는 하나만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일단 내가 편해졌고 내가 편해지면 당연히 나의 만족감이 올라가겠죠. 내가 편해지니까. 그럼 그에 따른 결과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따른 결과는 어땠을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 좋은 결과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사람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했습니다. 즉, 더 이상 사람한테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졸업을 흔히 말 졸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졸업을 하는 단계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진로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난 뭐 먹고 뭐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 뭐 먹고 뭐 하고 살아야 될까 해서 내가 뭘 잘하는가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관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봤고 그 중에서 원리를 탐구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들을 하나 갖게 되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딱 그 시점쯤 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얻으려고 노력했던 다양한 지식들, 책을 통해서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얻었던 다양한 지식들이 왜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릴 텐데, 제가 지금 이 일을 5년째 하고 있어요. 5년 차입니다. 5년 차예요. 아마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5년이 되고 6년 차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셨다가 이렇게 떠나가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면 다들 자기만의 고민들을 안고 오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고민들을 안고 찾아오시면 저는 그들에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이상적인 방향은,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딱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과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냐면, 거의 8, 90%의 사람이 이럽니다. 저 상황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도대체 무슨 심리 상태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 뭐 때문에 이러는 거죠? 무슨 생각이에요? 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던집니다. 즉, 상대방 심리에 대한 궁금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질문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조차도 제가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마지막 가서는 그렇구나 라고 들어놓고서는, 근데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마음이에요? 무슨 심리죠? 라는 것들을 저한테들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궁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할 수 있지, 왜? 알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근데 궁금할 수는 있는데 제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심리를 근거로 뭔가를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심리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 보겠다. 그러니까 상대방 심리를 근거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시중에 나오는 글들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그런 말들이 많아요. 정말 이런 검색어들이 많습니다. 그 남자의 심리, 그 여자의 심리, 그 남자는 무슨 마음일까? 그 여자 사용설명서, 무슨 사용설명서, 하여튼 어쨌든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다. 이유는 여기도 경제 논리는 작용을 하니까.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해서. 수요가 많잖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글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분석한 것들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좋지만, 그 궁금해한다고 해서 그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사람에게 당연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심리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되죠?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관찰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알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을 관찰해 볼 수 있는 능력? 없죠. 없어요. 있나? 있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없습니다. 그럼 알기 위해서 뭘 합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추측의 정확도가 많이 높을까? 얼마 안 높을 겁니다. 추측의 정확도는 익혀야 50에서 60%? 이 정도쯤 될까요? 자, 그러면 50에서 60%를 근거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명쾌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 없지.
근거가 희박한데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도 50에서 60%의 정확도밖에 못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시중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이나 글을 풀어가는 방식들은 뭐냐면 상대방 심리는 이럴 것이다. 이런 상태일 때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글들을 쓰는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물론 전문가지. 전문가라고 불리우거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데 그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상대방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확률이 우리보다 많이 높을까?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관찰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럼 그들도 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추측밖에 없는데 이 추측의 정확도가 한 100%에 육박하겠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 우리가 그들을 전문가라고 부르거나 그들을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 지식이 많다. 우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둘, 우리보다 경험이 많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경험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 중에서 뭐 연애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해봤자 연애 1000번 해봤을까? 1000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1000번의 우리가 세상 인구, 우리나라 사람 인구만 해봐요. 5천만 분의 1000. 얼마입니까?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이 많다. 상대방 심리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그 상대방 심리에 대해서 지식을 쓴 사람들은 누굴까? 신들이 썼을까? 그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낫다라고 해봤자 그들은 60에 70%. 넉넉 잡고 80%까지 봐줄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별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 심리를 추측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거를 근거로 문제를 풀어봐요. 그러면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알아요? 내가 문제를 풀어갈 때 책에서 읽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던 한 80%쯤 되는 확률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글들을 읽었어. 이 글들을 읽고 상대방 심리를 그 글의 토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뭐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오, 그러면 한번 답이 나오면 그래 맞아 이거야 정확해 라고 신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을 또 똑같은 상황에서 적용시켰다 했을 때 그때도 뭐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80%쯤 되면요. 한 2번 연속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도 3번 연속 될 확률도 있겠죠. 근데 네 번째 내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딱 한 번 했다고 칩시다. 내가 원치 않는 답이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5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한번 썼던 그 솔루션들을 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없겠죠. 실패의 경험들이 먼저 딱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 심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관련된 책들을 100권 읽었다. 한 80% 정도 근거가 되는 책들을 100권 읽었다. 그럼 그 100권치 지식들 중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지식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죠? 답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식들이 있는데 여기서 뭘 써야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들이 머릿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고민만 많아지지. 바로 그게 첫 번째 이유. 내가 지금까지 다양한 지식들을 얻었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 상대방 심리를 토대로 분석해서 그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 어쨌든 상대방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확률 게임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뭘까? 자, 성공 확률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확률이 80%가 된다고 칩시다. 일단 확률 게임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80%가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그 사람과 상대방과 소통을 할 때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상대방과 소통을 할 때랑 뭔가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로 상대방과 소통을 할 때랑 그 소통의 결과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를 겁니다. 어떤 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까? 당연히 자신감 넘치고 즐거운 마음 상태로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을 때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을 때 좀 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근데 확률 게임으로 딱 넘어가 버리면요.
그 기본적인 자신감이라는 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 성공률 80%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정말 높아 보입니다. 근데 나한테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 맞아요. 근데 상대방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확률은 나에게 있어서 80%보다 실패할 20%의 확률에 더 눈뜨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확률 게임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실패 확률을 먼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단적인 예로 살짝만 예를 바꿔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사람을 두고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귀어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한테 내가 고백을 했을 때 80%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겠지. 왜? 확률이 80%나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러면 고백을 했을 때 80% 확률로 성공을 하지만 20% 확률로 이 사람과 친구로도 지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떨까? 그러면 20% 확률이 먼저 보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잘 안 하다 보면 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와닿습니다. 자, 내가 돈이 1,000원이 있어요. 이 1,000원을 투자해서 2,000원을 얻을 확률이 80%다. 그럼 그 1,000원 그냥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자신있게. 투자하죠. 근데 돈이 좀 금액이 커졌어. 한 1억이야. 1억 장난? 한 10억 할까요? 10억이야. 10억을 투자했을 때 20억을 얻을 확률 80%, 10억을 몽땅 까먹을 확률 20%. 자, 80%가 먼저 보일까? 20%가 먼저 보일까? 이때부터는 20%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20% 때문에 투자 못해요. 혹시라도 다 까먹을까봐. 타고난 갬블러들은 투자를 하겠지, 확률 게임에. 그러다가 쪽박차기를 쓰고요. 좀 더 가혹한 비교로 가볼까요? 자, 내가 수술을 받습니다. 중대한 수술을 받아요. 수술 성공률 80%, 실패했을 때 사망할 확률 20%. 와, 수술 성공률 높아 보입니까? 20%나 되는 실패 확률이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한테 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확률 게임으로 넘어가면 실패 확률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저한테 찾아오실 때도 그래요.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항상 확률 게임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확률 게임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감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는 없다. 그 상태로는 80%짜리 솔루션을 접목을 시켜봤자 효과는 60% 혹은 그 반도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얻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책들이나 글들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유형화를 이렇게 시켜놓은 글들이 많아요. 사람을 혈액형별로도 유형화시켜놨고 성격 검사별로도 유형화시켜놨고 또 뭘로도 유형화시켜놨어? 가족관계별로도 유형화시켜놨죠? 어쨌든 다양하게 유형화를 시켜놓은 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유형화를 이렇게 시켜놓고 나면 이렇게 유형화를 시켜놓은 글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 설득력 있는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 유형화거든. 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글 쓰는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이는 글들을 써야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형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글을 읽는 동안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답을 얻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내 현실로 딱 돌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막막해집니다. 왜 막막해질까? 책이나 글에서 유형화시켜놨던 현실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자, 만약에 성격 유형 검사, 예를 들어서 애니어그램이나 MBTI를 가지고 사람을 유형화를 시켜놔서 유형화된 사람에 따른 1대1 솔루션들을 적어놨다고 합시다. 책에서요. 그러면 A, B, C, D, E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A라는 유형의 사람에 100%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내 현실 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유형의 특징을 10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C라는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A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사람들만 내 현실 속에는 까르까르 차있다. 그러면 책은 이렇게 접근을 하죠. A는 이렇게 해라. B는 이렇게 해라. C는 이렇게 해라고 접근을 하는데 A, B, C 특징을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은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현실을 접목시키려고 하면 나는 항상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수학책을 딱 샀어요. 수학책을 샀는데 수학책이 원리와 공식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만 한 5만 개 적혀 있어요. 자, 그 5만 개 정도 문제하고 답만 적혀 있는 책들 딸딸 외운다고 그 사람 수학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사람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단 방향성을 제공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도 잘못된 방향성을 잡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지식을 전달할 때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 접목을 하기보다는 그 글 안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글들을 읽었어도 내가 삶에 돌아왔을 때는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상대방 심리를 분석을 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을 유형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한 1대1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의 글도 아니고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사람관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원리와 공식이 담긴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 원리와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원리와 공식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찾았느냐? 저는 일단 경험을 통해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 일반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제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위험이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했어요. 어느 쪽 방향의 공부를 했냐면 주로 이제 뇌과학 쪽 공부나 신경의학 쪽 공부, 진화심리학 쪽 공부 이쪽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얻고자 했던 거는 내가 찾은 그 원리와 공식이 왜 삶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문에서 내가 왜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서술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증거들을 제시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이 원리와 공식을 그러한 학술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